연성결 김용원저 학원 제호장 5장 허공에 쌓는 벽돌담. 만문의 제자들은 한바탕 소란을 피웠으나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만진사는 척방에게 건보를 얻었다가 분실했다는 사실을 사제와 사형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분부했다. 척방은 흔쾌히 대답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만문의 사부와 제자, 그리고 제자들 간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끼고 있었다. 만진사는 놀람과 분노가 교차하여 자기 방으로 돌아와 온갖 기억을 되살리며 호랑나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의 표식인가를 생각해내려고 했다. 원수는 누구일까? 어째서 건보를 가져왔다가 다시 빼앗아갔을까? 언달평을 구해준 그자일까? 아니면 언달평 자신일까? 만규는 적을 쫓아 한바탕 뛰었으므로 피가 더욱 빨리 돌아 손등의 상처가 맹렬히 아파오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척방은 생각했다. 이 책은 아버님께 매우 필요한 것이다. 피 속에 오래 담가두면 틀림없이 망가질 것이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몇 번이고 남편을 불러보았다. 그러나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밖으로 나와 노쇠대야를 들고 아래층 샘물에 가서 피를 쏟아내자 그 책이 드러났다. 공심채가 참 잘해주었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책은 핏물에 담겨 있어 비린내가 물씬 풍겼으므로 척방은 손으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을 어디에 숨기면 좋을까? 후원의 서쪽 창고에 옛날부터 곡괭이, 절구통, 부채 등을 쌓아두는 곳이 있었다. 그녀는 서쪽 창고에 들어가서 책을 곡식을 타작할 때 쓰이는 풍채 속에 집어넣었다. 이 풍채는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 쓰는 물건이니 누구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대야를 들고 입속으로 노래가락을 흥얼거리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 3경 나는 그 창고에서 당신을 기다릴 테니 당신은 절대로 잊지 마시오. 바로 오감이었다. 척방은 조심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 말을 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다. 곱게 죽지 못할 놈 같으니라고. 개자식,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오감은 능글거리며 웃었다. 나는 그대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거야.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 형수님, 당신은 해독약이 필요하지 않나? 척방은 입술을 깨물며 왼쪽 손을 품속에 넣고 꼭 쥐었다. 그의 빈틈을 노려 비수를 꺼내 찌른 후 해독약을 가질 셈이었다. 오감은 킥킥 웃더니 말했다. 그대가 만약 산종인명기에 일초식을 써서 칼로 나를 찌른다면 나는 운방마두생의 초식을 써서 피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 손을 싹 이렇게 움직이면 해독약은 이 물통 속으로 빠지게 되지.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바닥에는 해독약병이 들려 있었다. 척방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는 몸을 옆으로 돌려 그의 곁을 지나쳤다. 오감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3경까지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대가 3경까지 오지 않으면 나는 4경쯤에는 이 약을 가지고 멀리 사라질 거야. 절대로 형주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망가의 손에 죽을 까닭도 없게 되지. 척방이 방에 들어오니 만규는 다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틀림없이 정갈의 독이 또 발작을 일으킨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자는 악랄하고 비굴한 수단을 써서 적 사형을 모함했다. 그러나 이미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겠다는 건가? 사형의 팔자와 나의 팔자는 이렇듯 기구하구나. 나는 요 몇 년 동안 남편에게 대접을 받았고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한평생 부부가 되어 살 수밖에 더 있겠어? 오감, 그게 같은 작자는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구나. 어떻게 해야 그로부터 해독약을 빼앗을 수 있을까? 만규의 초췌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두덩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다.
남편의 상처가 중한 이때 그 말을 들려준다면 틀림없이 오감과 싸우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만 커지는 거야.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척방은 아무렇게나 저녁밥을 먹고 난 다음 딸아이의 잠자리를 봐주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겼다. 이 일을 시아버지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생각이 깊은 분이니 틀림없이 좋은 대응책이 있을 것 같았다. 이 일을 남편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깊이 잠든 다음 시아버지에게 말해야겠다고 작정했다. 척방은 옷을 입은 채로 만규의 발 아래 누웠다. 며칠 동안 남편의 병시중을 드느라 그녀는 옷을 벗지 못했고 하룻밤도 편안히 잘 수가 없었다. 만규는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만진산이 묵고 있는 방 앞에 이르렀다. 방 안의 등불은 모두 꺼져 있었는데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휙, 휙, 휙. 마치 어떤 사람이 큰 힘을 써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심히 이상했다. 척방은 아버님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으나 부르지 않고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다. 그때 달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가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만진사는 천장을 보고 침대에 드러누운 모습이었다. 그의 두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며 두 눈은 꼭 감겨 있었다. 척방은 생각했다. 알고 보니 시아버님은 새로운 무공을 연마하고 계시는구나. 내공을 연마할 때는 제일 금기로 삼는 것은 옆에서 방해하는 것이니 이럴 때 시아버님을 부를 수는 없다. 시아버님이 무공 연마를 끝낸 후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자. 만진사는 두 손을 허공에 대고 매우 허우적거리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뻗어 침대에서 내려왔다.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몸을 구부리며 허공에다 손을 내밀었다. 마치 어떤 물건을 잡고 있는 자세였다. 척방은 내심 생각했다. 시아버님께서는 지금 남을 사로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구나. 만진산의 손은 갈수록 이상한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허공에 많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는데 달빛 아래였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는 허공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신용을 하더니 두 손으로 크기를 재보기도 하고 두 손으로 땅바닥에서 물건을 짚는 신용도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서곤 했다. 척방은 귀신에 홀린 듯이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만진사는 여전히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일거일동은 내공을 연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벙어리가 홀로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척방은 도홍이 사당에서 어르신께서는 한밤중에 일어나셔서 벽돌을 쌓고 계십니다.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만진산의 행동은 절대로 담을 싸는 것이 아니었다. 담 싸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담 구멍을 막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다. 척방은 매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맞다. 시아버지는 몽유병 환자이다. 이 몽유병을 앓는 자는 꿈속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걸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방화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정신이 들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만진사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벽에 구멍 난 곳을 막는 듯한 행동을 하고는 이어 허공을 힘주어 몇 번인가를 밀었다. 그리고 나서 벽돌을 땅바닥에서 집어 차곡차곡 벽을 쌓는 것 같았다. 그렇다. 그는 정말로 담을 쌓고 있었다. 득이양양하게 웃으면서 벽돌로 담을 쌓고 있었다. 척방은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자 모골이 송연했으나 그가 계속하여 벽돌을 쌓는 움직임을 반복하자 점차 무서운 생각이 가셨다. 도홍의 말대로라면 시아버님의 몽유병은 꽤나 오래된 것 같구나. 병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도홍은 그와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아버님은 크게 기분이 나빴던 것이겠지. 이렇게 되자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풀린 것 같았고 도홍이 어째서 쫓겨났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또 생각했다.
그는 언제쯤 돼야 이렇게 담을 싸는 일을 멈출까? 만약 3경이 지나면 오감이라는 놈이 약을 못 쓰게 만들고 도망쳐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큰일이구나. 만진사는 허물어진 담을 막은 다음 석회를 그 위에다 바르는 신용을 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청했다. 석방은 생각했다. 시아버님이 이렇게 한바탕 일을 하셨으니 피곤하실 것이다. 좀 쉬시도록 내버려둔 후 들어가도록 하자. 바로 이때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은 목소리가 이어서 들렸다. 아버님, 아버님. 바로 그녀의 남편인 만규였다. 어째서 남편이 이곳으로 왔을까? 그는 이곳에 무엇하러 왔을까? 만진사는 즉시 일어나며 말했다. 만규냐? 만규는 말했다. 예, 접니다. 만진사는 몸을 날려 침대에서 내려와 문이 빗장을 제치며 만규가 들어오도록 했다. 만진사는 말했다. 건보를 얻었다는 소식이냐? 만규는 아버지 하고 외치더니 손을 내밀어 의자를 꼭 잡았다. 달빛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몽롱한 달빛 속에서 그는 몸을 달달 떨고 있었다. 척방은 자기의 그림자가 창문으로 비칠까봐 염려되어 창 아래 몸을 숙이고는 두 사람의 말을 엿들으려 했다. 아버지, 만규가 말했다. 당신의 며느리. 며느리는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척방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만진산의 음성이 들려왔다. 왜 그런 것이냐? 부부간의 말다툼이라도 했다는 말이냐? 만규는 말했다. 건보는 찾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며느리가 가져간 것입니다. 만진사는 기쁜 어조로 말했다. 찾았다면 어디에 있느냐? 척방은 놀라는 한편 의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어떻게 그는 내가 가져간 것을 알았을까? 아마 공심채가 참지 못하고 말을 한 모양이구나. 그러나 만규의 계속되는 말소리를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만규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딸과 아내가 서로 눈짓을 하고 표정이 이상하여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으로 잠을 자는 척하고 문틈으로 아내의 동정을 살펴보았더니 과연 그녀는 노쇠 대야를 들고 후원으로 갔으며 그가 살며시 뒤쫓아가 보니 그녀는 건보를 후원 서쪽 창고에 있는 바람을 일으키는 풍채 속에 숨겼다는 이야기를 했다. 척방은 탄식했다. 아버지의 팔자도 기구하시구나. 이 책은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의 손에 들어갔으니 다시 찾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졌다. 남편은 원래 무서운 사람이었지.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 참 잘 되었다. 우리 함께 가서 가져오도록 하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거라. 그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가만히 보기로 하자. 그녀가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너도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쩌면. 그는 계속해서 어쩌면이라고 내뱉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만규는 외쳤다. 아버지. 몹시 고통스러운 목소리였다. 만진산이 외쳤다. 왜 그러느냐? 만규는 말했다. 당신의 며느리가 우리의 건보를 훔친 것은 알고 보니. 여기까지 말한 만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진사는 말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냐? 만규는 말했다. 알고 보니 오감이라는 그 개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척방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띵해지고 자기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어째서 오감이라는 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인가? 만진사는 놀라 급히 되물었다. 오감을 위해서라고? 만규는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후원해서 그 못된 년이 건보를 숨기는 것을 보고는 바로 그녀를 뒤쫓았지요. 그런데 그녀가 복도에 오더니 오감 그 녀석과 소곤소곤대고 있었습니다. 이 환양년 같으니라고. 만진사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건대 그녀는 평소 단정하고 예의가 바른 여자가 아니었느냐? 너는 혹시 무엇인가 잘못 보지 않았느냐? 그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더냐? 망규는 말했다. 저는 그들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까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숨을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별 수 없이 담 귀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못된 연놈들의 말소리가 너무나 작아 완전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진사는 음하고 얕은 신음을 흘리더니 말했다. 얘야,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아라. 사내 대장부가 마누라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미 건보를 얻었고, 또 그 건보의 비밀을 알아냈으니 우리는 이제 천하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는 계집애를 100명 정도 사서 첩으로 삼아라.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앉아서 천천히 말하거라. 그 환양녀는 책을 숨긴 다음 매우 의기양양해서 입속으로는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지요. 그놈은 그 환양년을 보자 온통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짓고는 말했어요. 오늘 밤 3경에 내가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로 잊지 마시오. 정말 그 말을 나는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만진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그 환양년은 또 무엇이라고 하더냐? 망규는 말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죽어도 곱게 죽지 못할 놈, 개자식이 정말 간이 크구나. 척방은 창밖에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이 두 사람은 말끝마다 나를 환양년이라고 욕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씌울 수 있을까? 나는 남편을 위해서 그 해독약을 빼앗아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욕하다니 당신은 정말 양심이 없군요. 망규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잔뜩 나서 당장에 검을 뽑아들어 두 년놈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때 저에게는 검이 없었고 몸에 독이 침투해 있어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또 그 환양년이 방으로 들어와 내가 없는 것을 보면 의심을 할까 염려되어 난 즉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환양년 놈들이 그 후로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그 애비의 그 딸이구만. 정말 싼 것들의 집안이다. 우리들이 먼저 건보를 가져온 다음 다시 그 창고에서 문을 지키고 있다가 두 년놈들이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그 즉시 목을 베어버리자. 그년놈들은 죽어도 아무런 원망을 하지 못하겠지. 망규는 말했다. 그 환양년은 그 사이를 못 참아 3경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갔습니다. 지금은 아마 말을 하면서 입술을 꽉 깨물자 우드득 하는 소리가 났다. 만진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가보도록 하자. 너는 검을 쥐고 절대로 먼저 손을 쓰지 말거라. 내가 이년놈들의 손과 발을 자른 후에 내가 두 손으로 친히 그 못된 연놈들의 숨통을 끊어 놓아라. 방문이 열렸다. 이어 만진산이 왼쪽 손으로 망규의 겨드랑이를 부축하며 뒤뜰로 가는 것이 보였다. 척방은 벽에 기대어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듯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고 적사형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은 남편에게 냉대를 받고 있으니 이런 나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겠는가? 그녀는 막막하기만 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남편에게 가서 따질 엄두도 나지 않았고 오감을 데리고 와서 대질시킬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단지 벽에 기대고 서서 학질 걸린 사람처럼 온몸을 덜덜 떨며 서 있을 뿐이었다. 조금 있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만씨 부자는 대청으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상의를 했다. 아버지, 어째서 그 창고에 가서 오감을 죽이지 않습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그 창고에는 간부 한 사람뿐이었다. 그 환양년은 틀림없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사라진 것 같았다. 우리는 형주성에서 알아주는 집안인데 두 년놈들을 함께 잡을 수 없을 바에야 어찌 경거망동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 건보를 얻은 다음
우리는 이 형주에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망칠 수는 없다. 망규는 말했다. 설마 이렇게 일을 끝내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의 이런 분한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분풀이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옛날 그 방법을 쓰자. 옛날 방법이요? 맞다. 척장발을 상대하던 그 방법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다. 너는 먼저 방으로 돌아가 있어라. 내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명을 내릴 터이니 너는 그때 다시 그들과 함께 내 방으로 오도록 해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 척방은 마음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런 생각도 내지 못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살고 싶지도 않구나. 그리고 공심채는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누가 그 아이를 보살펴 주겠는가? 갑자기 만진산이 척장발을 상대한 옛날 방법으로 오감을 처치한다는 말이 생각나자 머리 뒤에 마치 한 덩어리의 얼음 조각을 얹어놓은 양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처치했을까? 이 일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시아버지가 여러 제자에게 방 밖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구나. 어디 가서 몸을 숨기고 엿들어야 할까? 망규는 돌아갔고 만진사는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불러 대청 위에 불을 밝히라고 했다. 얼마 있지 않아 앞들과 뒤뜰에 여러 제자와 하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척방은 잠시 뒤면 하인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날 것이니 더 지체하다가는 발견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즉시 몸을 피하여 만진산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 휘장을 젖히고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그 휘장은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녀를 가려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등에 불을 들고 들어와서 방에 등을 놓았다. 그녀는 만진산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볼 수 있었다. 그 발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천천히 의자 옆으로 갔다. 의자에서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 만진산이 의자에 앉는 것 같았다. 곧이어 하인을 시켜 방문을 닫으라고 시키는 소리가 들렸다. 대사형 노곤이 방문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부님,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어르신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잘했다. 너는 먼저 들어오너라. 척방은 방문이 열리고 노곤의 발이 들어오며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만진사는 말했다. 저기 우리 집 안으로 숨어 들어왔다.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노곤은 말했다. 누구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떠돌이 약장수 흉내를 내고 오늘 우리 집에 왔었다. 척방은 내심 중얼거렸다. 설마 그 떠돌이 약장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 약장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노고는 말했다. 제자는 오사제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부님, 그는 누구입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이 사람은 분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는 모르고 있다. 내일 아침 너는 성의 북쪽 일대를 샅샅이 살펴보거라. 그럼 먼저 나가 있어라. 조금 뒤 나는 내게 다른 일을 시킬 것이다. 노고는 대답을 하고 나갔다. 만진사는 즉시 네 번째 제자인 송균과 다섯 번째 제자 복원만 들어오라고 했다. 분부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했으며 송균에게는 성의 남쪽 일대를, 복원에게는 성의 동쪽 일대를 찾아보라는 것이다. 복원에게 분부를 하면서 만진사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감으로 하여금 성의 서쪽을 찾아보라고 일렀다. 풍탄과 침성은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라. 너의 만사형은 상처가 낫지 않았으니 나갈 수가 없다. 복원은 대답했다. 예, 만사형은 휴양을 취해야 하지요. 그도 나갔다. 척방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감이 듣고도
의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감은 들어오너라. 그 목소리는 노곤등을 부를 때와 똑같았으며 더 엄격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특별히 더 온화하지도 않았다. 척방은 방문이 또 열리고 오감이 문지방을 넘어설 때 약간 멈칫하였으나 결국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감의 발은 만진산이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가더니 멈추었다. 척방은 그의 옷자락이 미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여 떨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 오감은 말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떠돌이 의사가 적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불러다 만사형의 병을 진찰하도록 했는데 그가 적인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만진산이 말했다. 이 사람은 분장을 했기 때문에 너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너를 탓할 생각은 없다. 내일 아침 너는 성의 서쪽 일대를 샅샅이 뒤져라. 그를 본다면 그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오감은 말했다. 예. 갑자기 만진산의 발이 움직이더니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척방은 궁리하여 손을 내밀어 휘장 한 귀퉁이를 들어올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그녀는 대경실색했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만진산의 두 손은 이미 오감의 목덜미를 힘껏 조르고 있었고 오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내밀어 만진산의 손을 비틀고 있었다. 오감의 두 눈은 잠시 후 금붕어처럼 툭 튀어나왔다. 만진산의 손등은 오감의 손톱에 핥히어 핏방울이 번져 나왔으며 허연 뼈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감의 목덜미를 꽉 조르고 있는 손을 풀지 않았다. 오감은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리다가 한참 후에야 손이 풀어지고 힘없이 축 늘어졌다. 척방은 그의 혓바닥이 나오고 무섭게 일그러진 표정을 보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오감은 결국 미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만진산은 손을 풀고 그를 의자 위에 내려놓고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두 장의 물에 적신 손뭉치를 가지고 그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이렇게 되면 그가 설사 아직 죽지 않았다 해도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영원히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척방은 심장의 박동이 빨라짐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자기의 가문을 형주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인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오감의 아버지는 이 지역의 신사라고 하는데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 만진산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한 일을 빨리 불어라. 설마 내가 손을 써야 되겠느냐? 척방은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나를 보았구나. 그러나 마음속은 놀라고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의 손에 죽는 것도 괜찮을 거야. 어차피 나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막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부님, 제가 무엇을 자백하라고 하십니까? 척방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오감이 말을 한단 말인가? 설마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러나 분명히 그는 죽었다. 그의 몸은 의자에 쓰러져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침대 밑에서 바라보니 만진산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척방은 더욱 놀랐다. 시아버님이 말을 하고 있고 오감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오감의 목소리가 나오지? 만진산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무엇을 자백하느냐고? 오감 내 놈은 담도 크구나. 내 놈은 안에서 밖의 사람들과 결탁을 하여 형주성에서 큰일을 벌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사부님, 제자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척방은 분명하게 보았다. 틀림없이 만진산이 오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시아버님은 사람의 말소리를 흉내내는 재주가 있구나. 그런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오감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녀는 문득 한 가지 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희미할 뿐이었고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심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껴야 했다. 만진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흥, 내 놈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겠지? 내 놈은 그 떠돌이 약장수를 형주성에 데려왔다. 이는 사실 큰 도적놈이었다. 오감아, 너는 그자와 결탁하여 그곳에 숨어 들어가려고 했지. 사부님, 어디를 뛰어들어간단 말씀이십니까? 능지부의 공관에 뛰어들어가 한 가지의 기밀 문서를 훔쳐내려고 했지 않느냔 말이다. 그래도 너는 시치미를 떼려고 하느냐? 사부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사부 어르신께선 이 제자가 평시에 사부님을 잘 따르고 말을 잘 듣던 정분을 생각해서 제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눈감아 줄 수 있겠느냐? 척방은 만진산이 오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단지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더듬거리는데 말끝마다 사부님의 호칭을 썼으며 동시에 제자라는 말을 계속해 사용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자연히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오감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와 만진산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다. 만진산은 오감의 시체를 껴안고 천천히 어깨를 구부리더니 왼쪽 손으로 침대 휘장을 젖혔다. 척방은 깜짝 놀라서 심장이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발견했구나. 이번에야말로 죽지 않을 도리가 없겠구나.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한 개의 머리통이 침대 밑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었는데 마치 죽은 금붕어의 눈 같았다. 척방은 될 수 있는 대로 한쪽으로 비켰다. 그러나 오감의 시신은 계속해서 밀려들어와 그녀의 다리에 부딪혔고 그녀의 허리를 밀어대고 있었다. 만진사는 의자에 돌아가 앉더니 매서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오감아, 너는 그래도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묶어 능지부에 넘겨야 하겠느냐? 용서해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능지부의 소관이니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사부님은 이 제자를 정말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런 제자를 가르치다니 망가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척방이 침대 휘장 밑으로 바라보니 만진사는 허리춤에서 한 자루의 비수를 꺼내어 자기의 가슴에 꽂았다. 그의 가슴 옷자락 속에는 틀림없이 나무나 쇠 조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비수가 가슴에 꽂히자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척방은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만진산의 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감아, 너는 빨리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사부님, 이것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제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만진사는 크게 외쳤다. 아! 발을 날려 창문을 박차며 외쳤다. 이놈이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자가 방문을 열어 젖혔다. 만규가 먼저 뛰어들어왔고 노곤, 복원, 송균 등이 일제히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만진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몸을 기우뚱하더니 창문을 손가락질하면서 외쳤다. 오감, 이놈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도망쳤다. 빨리 뒤쫓아라. 몇 마디를 하고는 그만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다. 만규는 놀란 듯이 외쳤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노곤, 송균, 풍탄, 침성, 복원 등 5사람은 창밖으로 뛰쳐나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뒤쫓았다. 척방은 침대 밑에 있는 오감의 시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심 무섭고 놀라웠으나 꼼짝할 수 없는 처지였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침대 앞에 서 있었다. 만진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심을 한 사람은 없느냐? 만규는 말했다.
없습니다. 실로 진짜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척장발을 죽일 때처럼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척방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한자루의 예리한 비수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원래 희미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설마 하고는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님은 줄곧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셨고 남편은 친절하고 부드러웠는데 어찌하여 아버님을 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는 두 눈으로 이런 교묘한 수법으로 오감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만규의 입에서 아버지 척장발을 죽였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이다. 그날 그녀는 서재 밖에서 척장발과 만진산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만진산이 아버지에게 일검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단 아버지가 창을 넘어 도망치는 것을 보았는데 틀림없이 그것도 만진산이 꾸민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살해당한 이후였던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냈었어. 어쩐지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평시와는 사뭇 달랐었다. 만약 일이 공교롭게 꼬이지 않고 그녀가 침대 밑에서 직접 이런 참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만규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환양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환양년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천천히 그년을 잡아다가 죽여버리자. 이 일은 절대 남모르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알면 이 만씨 집안의 명성이 더럽혀질 것이다. 네, 아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이쿠. 만진사는 말했다. 왜 그러느냐? 저의 손등의 상처가 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만진사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비록 계략에 뛰어난 모사꾼이었지만 이 일만은 속수무책이었다. 척방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오감의 품을 뒤져 하나의 약병을 찾아내고는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너는 몇 마디를 듣고 이놈과 내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들었다면 이 해독약이 그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지만 이 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들은 필경 모를 것이다. 노곤 일행은 오감을 뒤쫓지 못하고 하나씩 돌아왔다. 하나씩 만진산의 침대에 와서 안부를 물었다. 만진산의 가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붕대는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번에 그가 받은 상처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다. 오감의 무공은 사숙인 척장발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일도는 그리 깊지는 않았으므로 큰 위험도 없었다. 여러 제자들은 모두 마음을 놓고 입을 모아 오감이 배은망덕했다고 욕을 했으며 내일 아침 일찍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 결판을 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 빨리 몸이 완쾌되기를 바란다며 모두 물러갔다. 만규는 침대 앞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척방은 오감의 시체 옆에 있자니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는 한편 만씨 부자가 발견할까봐 두려워 도망칠 기회만을 찾고 있었다. 만진사는 말했다. 우리는 먼저 시체를 처리하자. 마각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만규가 말했다. 아무래도 척장발을 해치운 것처럼 해야겠지요. 만진사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아무래도 그 방법을 써야겠다. 척방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들은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만규는 말했다. 이곳에 쌓을까요? 이곳에 쌓는다면 아버님께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만진사는 말했다. 내 거처를 잠시 너 있는 곳으로 옮기자. 그런데 아직 번거로운 일이 하나 남아있구나. 그 건보를 우리 수중에 보낸 사람을 우리는 합심하여 대응하자. 장래 큰 부자가 되면 우리가 묵을 곳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척방은 쌓는다는 말을 듣자 순식간에 뇌리 속으로 무엇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들은 나의 아버지의 시체를 가둬두고 그 위에 담을 쌓아 흔적을 감추고 있구나. 어쩐지 나의 아버지가 가고 난 후 아무런 소식도 없어 의아했었다. 어쩐지 시아버지가
아니다. 시아버지도 아니다. 만진산, 이 악독한 놈이 한밤중에 일어나 벽을 쌓는다 했더니 그는 이런 일을 해놓고 마음이 불안하여 몽유병에 걸렸고 꿈속에서조차 일어나 담을 싸는구나. 이 악독한 놈. 이 악독한 놈이 정말 내심 불안하여 그랬을까? 정말 이상하구나. 이 담 싸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또 하고. 조금 전 그는 꿈속에서 담을 쌓고 있을 때 계속해서 웃고 있지 않았던가? 만규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지, 도대체 이 건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금방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설마 무공의 비결이 아니고 보물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물론 무공의 비결이 아니다. 건보에 쓰여 있는 것은 보물이 묻혀 있는 장소이다. 매념생 이 늙은 돼지가 망령이 들어 이 건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 했다. 헤헤, 얘야, 빨리빨리 그 건보를 가지고 오너라. 만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속에서 그 책을 꺼내 놓았다. 만진사는 책을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다. 이때 당시 선집은 핏물에 젖어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중간은 아직 핏물에 젖어 있었다. 만진사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 건보를 우리 부자가 지킬지 못 지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가 먼저 이 책의 비밀을 알면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 간다고 해도 그리 염려할 것은 못 된다. 자, 연필을 가져와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 연성건법의 제1초는 두보의 충기라는 시에서 나왔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히더니 두보의 충기라는 시 제목에다 침을 발랐다. 맞다. 사자이다. 좋다. 태경 임강죽 네 번째 글자는 강이다. 자, 너는 적었느냐? 두 번째 초식은 똑같은 두보의 시 중경소능에서 나왔다. 그는 다시 손가락에 침을 묻혀 그 제목에다 대고 문질렀다. 바로 50일이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헤아려 나갔다. 하나, 둘, 셋, 넷, 15, 20. 능침방공곡 웅동수침이라. 51번째 글자는 바로 능자이다. 강능이야. 알고 보니 과연 형주에 있구나. 만규는 말했다. 아버님, 말씀을 낮추세요. 만진사는 잔잔히 웃으면서 말했다. 맞다. 떠들어서는 안 되지. 너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인 것이 결국 헛되지 않았구나. 이 비밀을 우리는 끝내 알아낸 거야. 갑자기 그는 책을 덮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적들이 이 건보를 왜 내게 가져다 주었는지 나는 알았다. 만규는 말했다. 무슨 연유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데요. 만진사는 말했다. 적들은 이 건보를 가진 다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안의 비밀을 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 종이 조각을 어디다 쓰겠느냐? 우리 연성건법의 초식은 모두 당시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문파의 사람은 봐도 알 수가 없단다. 이 세상에서 나와 언달평만이 첫 번째 식귀는 어떻고 두 번째 식귀는 어떤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첫 번째 글자는 충기에서 찾아야 하고 두 번째 글자는 중경소능에서 찾아야 되는 거란다. 만규는 말했다. 이 연성건법의 명칭은 아버님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차례가 뒤바뀌어져 있지. 하하, 만규는 말했다. 아버님은 어째서 저에게도 진짜 건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만진사는 낭패한 얼굴을 지으며 말했다. 나에게는 8제자가 있고 밤낮으로 함께 있었는데 만약 너에게만 가르쳐 주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알 것이고 그러면 일이 묘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규는 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저들의 생각은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종이를 적시면 글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어 고의로 몇 글자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밀을 알아내 보물 상자를 찾아내면
빼앗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맞다. 우리는 조심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들은 헛고생을 하고 목숨까지 잃을 우려가 있지. 그는 또 손가락에 침을 묻혀 세 번째 글자를 찾아냈다. 건법의 세 번째 초식은 처묵이 지은 성과사라는 시에서 나왔지. 33이라. 33번째 글자는 하방성곽근 종경잡생가의 성자이다. 강릉성이다. 맞다. 맞아.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어째서 이곳이 몹시도 가려우냐? 그는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등을 몇 번 긁었다. 오른쪽 손도 간지러운 것 같아 왼쪽 손을 내밀어 긁은 다음 다시 그 건보를 바라보았다. 네 번째 초식은 28이라. 하나, 둘, 셋, 넷. 28번째 글자는 남자이다. 강릉성남이다. 하하하, 아이쿠, 왜 이리 가려우냐? 그는 고개를 숙여 오른쪽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에는 세 개의 검정색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나는 오늘 글씨도 안 썼는데 나의 손등에 왜 이런 먹물이 묻어 있을까? 두 손의 손등은 갈수록 간지러워졌다. 오른쪽 손을 보니 역시 먹물 방울이 보였다. 만규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마치 언달평의 정갈의 독과 똑같은데요. 만진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손이 더욱 간지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 마구 긁어댔다. 만규는 말했다. 긁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의 손톱에 독이 있습니다. 만진사는 외쳤다. 아이쿠, 정말 그렇구나. 그는 이어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다. 그 악독한 년이 이 건보를 핏물에 담그자 너의 피에는 정갈의 독이 있는 관계로 오감 이 죽일 놈이 죽어도 곱게 죽지 못하고 나의 손에 상처를 남겨서 독이 그리로 침투했구나. 다행히 상처가 심하지는 않지만 어째서 갈수록 간지러우냐. 고통을 참을 수 없는지 만진사는 연속해서 비명을 질러댔다. 만규는 말했다. 아버지는 심하게 중독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물을 떠다 식혀드리겠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그게 좋겠다. 이어 큰 소리로 외쳤다. 도홍아, 물을 떠오너라. 만규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생각했다. 아버지는 혼이 나간 모양이군. 그녀를 쫓아낸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지금 또 그녀를 찾으니. 만규는 노쇠 대야를 들고 문 밖에 뜰로 가서 항아리에서 한 대야의 물을 뜬 다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만진사는 급히 두 손을 깨끗한 물에 담갔다. 손을 물에 담그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아픔이 가시는 듯 했다. 그런데 만규의 손등을 문 정갈은 해독약을 쓰면 그 피는 더욱 독해져서 원래 정갈의 독보다 몇 배나 무섭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진산의 손등은 오감에게 핥히어 상처가 났으므로 이 독물에 담갔을 때 한 대야의 물은 이미 검게 변했으며 그 물은 점점 짙어져 얼마 있지 않아 새까만 먹물처럼 변했다. 만규 부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대경실색했다. 만진사는 손바닥을 들고 보더니 하는 소리를 질렀다. 두 개의 손은 마치 두 개의 둥근 공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만규는 말했다. 아이쿠, 안 되겠습니다. 물에 담가도 안 되겠습니다. 만진사는 너무 아파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외쳤다. 내 놈은 물에 담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물을 떠왔느냐? 그것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냐?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찌 아버님을 해쳤다고 하십니까? 만진산이 외쳤다.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만규는 말했다. 위층에는 진통제가 있는데 독을 없앨 수는 없어도 아픔은 덜어줄지 모릅니다.
그 약을 붙이시겠습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그래, 그래, 좋다. 빨리 가져오너라. 만규는 말했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약을 바르면 일이 더 커질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나를 또 냅다 발로 차시는 것이 아닙니까? 만진사는 욕을 했다. 이 못된 놈의 자식. 때가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잔소리가 많구나. 이놈아, 나는 너를 낳았는데. 한번 걷어찼기로써니 그게 대수냐, 빨리 가서 약을 가지고 오너라. 만규는 대답했다. 예. 그리고 몸을 돌려나갔다. 만진산의 두 손은 퉁퉁 부어올랐는데 마치 검은 공처럼 한껏 부어올라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외쳤다. 내가 가겠다. 조금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구나. 건보를 품속에 쑤셔 넣더니 나는 듯 만규의 뒤를 따라갔다. 척방은 두 사람이 멀어지자 급히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며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좋을까? 금방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망망한 대지 위에 자기 한 몸 숨길 곳이 없었다. 그들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찌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철천지원안을 어떻게 보복해야 할까? 무공과 계략으로 따진다면 나는 그들과 상대도 되지 않는다. 하물며 그들은 내가 오감이라는 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나를 보면 당장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오로지적 사형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공심채를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찌 될까? 딸이 생각나자 급히 아래층으로 달려가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다음 복수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녀가 아래층에 뛰어들어가니 만진산이 고래고래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계속 외친다면 공심채가 잠에서 깨어나겠구나. 그녀는 천천히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며 층계 계단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 공심채가 잠자는 방은 그들 부부의 침실이었다. 척방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희미한 등불 아래 딸이 눈을 크게 뜨고 온통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계집아이는 엄마를 알아보자 입을 삐죽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를 했다. 척방은 급히 달려가 딸아이의 입을 막으면서 절대로 울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공심채는 총명하고 말을 잘 들었으므로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딸과 엄마는 꼭 껴안고 침대에 쓰러졌다. 만진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된다. 안 돼. 이 진통제는 쓰면 쓸수록 아프구나. 어서 그 떠돌이약 장수를 찾아내어 그 해독약을 구해야겠다. 만규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약만이 이 독을 해독시킬 수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형등을 불러서 그 약장수를 찾아야겠습니다. 제 손의 상처도 매우 아픕니다. 만진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떻게 날이 밝을 때까지 참는단 말이냐? 아이쿠, 아이쿠.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외쳤다. 빨리, 빨리. 검을 가져오너라. 이 두 손을 잘라버려야겠다. 너의 두 손도 잘라버려라. 방에서 가구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벽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심채는 무서워서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척방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울지는 않았다. 만규 역시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 좀 참으세요. 어떻게 손을 자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그 해독약을 찾아야만 합니다. 만진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지 못하고 꾸짖었다. 너는 어째서 나의 두 손을 잘라 나를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 아, 알았다. 내 놈. 내 놈은 내가 죽고 나면 그 보물을 혼자 먹으려는 모양인데. 혼자 그 보물을 찾아서. 만규는 화가 나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너무 아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시 쉬십시오. 나는 검초의 순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물을 찾는단 말입니까? 만진사는 계속해서 땅을 구르며 말했다. 내 놈은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방귀 같은 소리다. 아, 난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럴 바에야 나는 이 건보를 아무도 가질 수 없도록 해야겠어. 만진사는 눈이 빨개져서는 당시 선집을 한 장씩 갈기갈기 찢는 것이었다. 그의 열 손가락은 마치 빨간 홍당무처럼 부어올라 움직임이 둔했다. 그러나 단숨에 몇 장을 찢어냈다. 망규는 외쳤다. 찢지 마세요. 찢지 마세요. 손을 내밀어 그 건보를 빼앗았다. 그는 그 건보를 반쯤 정도 잡았고 만진사는 다른 한쪽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 건보는 아직 핏물에 젖어서 아직 마르지 않아 흐느적거렸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자 금방 두 쪽으로 찢어졌다. 망규는 멍청하게 서 있었으며 만진사는 나머지 반쪽을 다시 갈기갈기 찢으려고 했다. 망규는 이미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던 보물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려고 하자 급히 손을 내밀어 아버지를 밀쳤다. 땅바닥에서 두 사람은 밀고 당기며 서로 건보를 빼앗으려고 다투고 있었다. 그 책은 이런 복세통에 더욱 엉망이 되고 말았다. 갑자기 망규가 외쳤다. 아이쿠, 아이쿠, 큰일 났습니다. 내 상처에 또 독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쿠. 두 사람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찢고 하는 사이에 건보의 독물은 망규의 손등에 들어갔고 순식간에 망규의 손등은 크게 부어올랐으며 그 아픔은 쇠꼬챙이로 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한동안 병을 얻은 뒤라 체력이 약해져서 독이 상처에 들어가자 피가 다시 거꾸로 돌며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질러대며 땅바닥을 굴러다녔다. 척방은 그 소리를 듣자 부부의 정이 있어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냉랭히 말했다. 왜 그러시나요?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만씨 부자는 척방을 보았건만 화를 낼 여유조차 없었다. 망규가 외쳤다. 여보, 빨리 그 떠돌이 의사를 불러오시오. 어서 약을 조제해달라고 하시오. 아이쿠, 아이쿠. 정말로. 정말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구려. 제발 당신에게 빌겠소. 척방은 그가 아픈 나머지 온통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는 것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품속에서 약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이 해독약이에요. 만진산과 망규는 그 약병을 보자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며 말했다. 잘됐다. 잘됐다. 그 약을 이 위에다 뿌려다오. 척방은 내심 이때를 이용하지 못하면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말했다. 잠깐만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나는 이 약을 창밖에 물 항아리에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말하면서 창문을 밀치고 약병의 뚜껑을 뽑아 금방이라도 약병을 떨어뜨리는 신용을 하였다. 만씨 부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만진산이 갑자기 말했다. 얘야, 며느라가 빨리 그 해독약을 나에게 다오. 그 해독약을 주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오감과 멀리 가서 살게 해주마. 절대로 막지 않겠다. 그리고 천냥의 은을 주고 너희 둘이 앞으로 편안한 날을. 아이쿠, 아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으니 이놈도 너를 잡아두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놓아라. 망규도 역시 말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놓치기는 아깝지만 어찌할 수가 없소. 이제부터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겠소. 척방은 생각했다. 이 부자는 정말 염치 없고 비굴하구나. 오감을 분명히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놓고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 하다니. 척방은 냉랭히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미쳐도 아주 미쳤군요. 아직도 눈 감고 아웅하고 있군요. 당신들은 똑바르게 한마디만 한다면 나는 이 해독약을 주겠어요. 만진사는 말했다. 그래, 그래. 빨리 물어보거라. 아이쿠, 아이쿠.
한 줄기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땅바닥에 나뒹굴던 종이 조각들을 휘날렸다. 종이 조각은 건보가 찢어진 것으로 한 조각씩 창밖으로 날아갔다. 한 쌍의 호랑나비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았다. 그것은 그녀가 만든 것으로 시집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두 마리의 종이 나비는 방에서 춤을 추더니 바로 창밖으로 날아갔다. 척방은 마음이 시큰해졌다. 그 옛날 동굴 속에서 저군과 재미있게 놀던 전경이 떠올랐다. 그때 둘만의 세계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망규는 재촉했다. 빨리 물어보시오. 어떤 일이오? 사실대로 말하겠소. 척방은 멈칫하며 물었다. 나의 아버님은 어디 계시죠? 당신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죠? 만진사는 억지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너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나도 모른다. 아이쿠. 나도 내 사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있지. 아이쿠. 우리는 사돈간이 아니냐? 아이쿠. 척방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지금에서 와서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의 아버지는 당신들이 죽였지요? 그렇지요? 나의 아버님을 죽인 방법은 오감을 죽인 방법과 똑같지요. 그렇지요? 당신들은 이미 그의 시체를 벽 속에 집어넣었지요? 그렇지요? 척방은 연신 그렇지요 하고 물었다. 만씨 부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가 피살되고 오감이 살해된 일까지 알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어찌 알았소? 그가 당신은 어떻게 알았소 하고 되묻는 말은 그 일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척방은 마음이 시큰해지고 화가 치밀어 그 해독약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망규는 상황이 급하게 변하는 것을 보자 덮쳐가려 했다. 만진산이 일갈했다. 이놈,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빼앗으면 일을 오히려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톡톡 소리가 나며 공심채가 작은 방에서 뛰쳐나오며 외쳤다. 엄마, 엄마. 그러면서 척방의 품에 안기려 했다. 만규는 이 순간을 놓칠세라 딸을 중간에서 낚아채고 딸의 오른쪽 손을 잡고 일갈했다. 좋다. 우리 가족은 함께 죽어버리자. 나는 먼저 공심채를 죽이고 말겠다. 척방은 놀라서 크게 외쳤다. 빨리 그 아이를 놓아주세요. 딸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살아날 수 없으니 나는 먼저 공심채를 죽여야겠다. 그는 비수를 꺼내어 몇 번인가 공심채를 찌르는 신용을 했다. 척방은 말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려고 손을 내밀어 만규의 손을 잡았다. 만진사는 뼈가 에이는 듯이 아파왔지만 교활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척방이 다가오자 즉시 손등으로 그녀의 허리를 내리쳐 그녀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더니 급히 손등에 뿌렸다. 만규도 급히 손등에 뿌렸다. 척방은 딸아이를 품속에 꼭 안았다. 만진사는 발을 날려 그녀를 쓰러뜨린 후 두 손을 등 뒤로 결박하고 이어 그녀의 두 다리마저 묶었다. 공심채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엄마. 만규는 손바닥으로 그 아이의 뺨을 후려쳤다. 딸아이는 정신을 잃고 나뒹굴었다. 그 순간 만규의 두 손은 부풀어 올라 있어서 아픔이 밀려왔다. 아이쿠. 그 해독약은 효험이 매우 좋았다. 두 사람이 상처에 바른 직후 조금 있자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픈 기가 점점 사라졌으며 조금 간지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가려움도 점점 약해졌다. 부자 두 사람은 생명의 지장이 없어지자 마음이 놓였다. 방의 종이 조각이 창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자 두 사람은 똑같이 외쳤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몸을 날려 날아가는 종이 조각을 막았다. 그러나 땅바닥의 종이 조각은 사방으로 흩어져 한 무더기는 물 항아리에 떨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땅바닥을 대굴거리며 구르고 있었다. 만진사는 말했다. 빨리 주워라. 두 사람은 나는 듯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있는 힘을 다해 창밖으로 흩어진 종이 조각을 주었다. 그러나 수백 개의 조각은 훨훨 날아 담을 타고 떨어졌고 어떤 것은 공중을 날아다녔다. 두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그 많은 종이 조각을 주워 원상태의 건보로 만들 수는 없었다. 만진사는 비록 통증은 사라졌으나 조금 전에 통증이 생각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아들을 욕했다. 이 모두가 내 놈 때문이다. 어째서 달려들어 빼앗으려고 했느냐? 만약 내가 잡아당기지만 않았어도 건보는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규는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종이 조각을 줍던 행동을 멈추며 말했다. 제가 막지 않았더라면 아버님은 이 건보를 더욱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개수작하지 말아라. 그는 아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호통을 쳤다. 개수작하지 말아라. 개수작하지 말아라. 만규는 말했다. 다행히 우리는 그곳이 강릉성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각을 주어 건보를 살펴본다면 약간의 단서가 잡힐 것이고 그곳을 찾지 못할 법도 없지요. 만진사는 정신이 번쩍 나는지 말했다. 맞다, 그곳은 강릉성남이다. 갑자기 창밖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다. 강릉성남. 만씨 부자는 깜짝 놀라서 일제히 담 위로 올라섰다. 밖을 살펴보니 사람의 뒷모습이 작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만규는 일갈했다. 복원, 침성,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나 두 사람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서지도 않았으며 재빨리 달리기만 했다. 만진사는 담을 내려오더니 쫓아가려고 했다. 만규는 말했다. 아버님, 아직 2층에는 그 환양년이 있습니다. 만진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부자 두 사람이 2층으로 와보니 작은 계집애는 이미 정신이 들어 엄마를 껴안고 울고 있었다. 척방에 손과 다리는 묶여 있었으나 계속 딸을 안심시켜주고 있었다. 공심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오자 놀라서 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만진사는 딸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말했다. 계속 운다면 이놈의 계집애 배때기에 구멍을 내놓겠다. 공심채는 무서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울지도 못했다. 만규는 말했다. 아버지, 이 환양년이 우리의 비밀을 알았으니 살려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만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조금 전에 두 놈은 복원과 침성이 틀림없더냐? 만규는 말했다. 바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비밀은 누설되었고 그들은 이미 강릉성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는 이 환양년을 지 애비처럼 처치해버리자. 척방은 이미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단지 딸이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부부의 입장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괜찮으나 내가 죽은 후 당신은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만규는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만진사는 말했다. 어찌 화근을 남겨둘 수 있겠느냐? 이 계집애는 영리해서 오늘 일어난 일을 다 보았다. 어찌 다음에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만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대로 화근을 남겨두었다가는 장래에 큰 후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척방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당신들은 정말로 지독하군요. 딸과 손녀조차도 살려두지 않으려 하는군요. 만진사는 말했다. 주둥이 닥쳐. 인연이 계속 떠들면 온 천하가 다 알게 생겼다. 척방은 딸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사람 살려라는 말소리가 허공에 퍼져나갔다. 만규는 그녀의 몸으로 달려들더니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척방은 여전히 크게 외쳤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지만 입이 막혀 있어 아무리 소리쳐도 음성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만진사는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더니 그에게 던져주었다. 만규는 즉시 척방의 입을 천조각으로 틀어막았다. 만진사는 말했다. 이 여자는 척장발의 무덤에 같이 묻어줘라. 부녀가 함께 묻히는 것도 재미있겠구나. 만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만진사는 공심채를 안았다. 네 사람은 서재로 내려갔다. 척방은 서재의 한쪽 벽에 흰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나의 아버님은 이 못된 놈들에 의해 이 벽 속에 매장되어 있구나. 만진사는 말했다. 나는 담을 허물고 있을 테니 너는 오감의 시체를 가져오너라. 조심해라. 누가 보면 안 된다. 만규는 말했다. 예. 그는 급히 만진산의 침실로 달려갔다. 만진산이 탁자의 서랍을 여니 거기에는 끌, 망치, 칼 등의 모든 도구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꺼내어 벽 옆에 갖다 두고 하얗게 칠해진 벽을 두 손으로 몇 번 만져보더니 몸을 돌려 척방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매우 의기양양해 있었다. 척방은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쳤다. 만진사는 쇠망치와 끌을 집어들더니 벽의 위치를 잘 봐두고 두 개의 벽돌 사이에 끌을 집어넣었다. 망치로 끌을 몇 번 치고 흔들자 벽돌이 하나 빠져나왔다. 그 수법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다. 그는 한 개의 벽돌을 끄집어낸 후 콧가에 갖다 대고 몇 번 냄새를 맡았다. 척방은 그가 벽을 뚫는 수법을 보자 조금 전 그가 몽유병을 발작했을 때 벽을 허물고 시체를 밀어넣고 벽돌을 쌌던 상황을 생각해내고 모골이 송연해졌고 그가 아버지의 시체 냄새를 맡아보고 있는 것을 보자 무섭고도 상심되었으며 한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욕을 해댔다. 이 악독한 늙은이. 천하에서 가장 악독한 늙은이. 그녀는 입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는 우우하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만진사는 손을 내밀어 두 번째 벽돌을 파냈다.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들려오더니 만규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오감이, 오감이 몸을 떨며 나뒹굴자 등불이 옆으로 엎어져 삽시간에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단지 담담한 달빛이 창을 통해 비쳐들고 있었다. 만진사는 말했다. 오감이 어찌 되었다는 말이냐? 왜 그렇게 놀라느냐? 만규는 말했다. 오감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진사는 욕을 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어째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나 그 목소리는 떨렸고 공포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들었던 벽돌을 떨어뜨렸다. 만규는 말했다. 나는 아버님의 침대 밑에서 시체를 꺼내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등불을 가져다 비추어 보았으나 시체는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방 여기저기를 뒤지고 상자 속까지 뒤적였지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만진사는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이건 정말 이상하구나. 내 생각에는 침성과 복원의 장난 같다. 아버지, 혹시 오감 녀석이 죽지 않고 숨이 잠깐 막혔다가 살아난 것이 아닐까요? 만진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개소리 말아라. 사람들은 나를 온수라고 부른다. 내 손의 공력의 무서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설마 제자놈 하나 목 졸라 죽이지 못하겠느냐? 만규는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치로 따지면 오감은 아버님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해야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만진사는 말했다. 무엇이 어쨌단 말이냐? 어쩌면 죽은 시체가 원한을 품고. 만진사는 큰 소리로 꾸짖었다.
바보 같은 소리 닥치지 못해. 빨리 환양년과 계집년을 처치한 후 오감의 시체를 찾으러 가자. 이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 부자는 형주성에서는 행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벽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파냈다. 그는 꿈속에서도 벽을 쌓고 헐었기 때문에. 그 수법은 이미 숙련되어 있대 비록 빛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 행동은 신속했다. 망규는 대답했다. 예. 그리고 팔을 앞으로 내밀며 척방의 앞으로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일은 미안하게 되었소. 죽은 다음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척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깨를 비스듬히 하여 그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만씨 부자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딸조차 살려두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악에 바쳤던 것이다. 만규는 그에게 몸을 바치자 뒤로 2발자국 물러났다. 급히 검을 뽑으며 욕을 했다. 이 환양년이 죽음이 임박해지니 발버둥을 치는구나. 바로 이때 툭툭하는 소리가 나면서 서재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만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휘황한 달빛이 열린 방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건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만진사는 일갈했다. 누구냐? 방문은 다시 뚝뚝하고 몇 번인가 소리가 났으나 여전히 사람의 기척은 보이지 않았다. 달빛 아래 한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 사람은 똑바로 선 채로 다가왔는데 무릎은 굽히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다. 만진상과 만규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그 사람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며 혓바닥을 내밀고 있었는데 입과 코에서는 유혈이 낭자했다. 바로 만진산이 죽인 오감이었다. 만진산과 만규는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악! 척방은 이런 무서운 광경을 보자 역시 무서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감은 두 손을 들어 만진산을 가리켰다. 만진산은 일갈했다. 오감, 이 녀석아, 내가 너의 시체를 두려워할 줄 아느냐? 검을 뽑아 오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갑자기 손목이 마비되더니 검을 거머쥘 수가 없어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어 허리가 마비되어 왔고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만규는 극도로 놀라고 있었다. 오감의 시체가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또 손을 똑바로 향하고 자기에게 다가오자 오사제, 오사제, 한 번만 살려주게 하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목구멍까지 나오더니 꽉 막혀버려 아무리 외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뒤로 물러났으나 발에 힘이 빠져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오감의 오른쪽 손이 천천히 내려와 그의 얼굴을 만졌다. 손가락은 차가웠고 온기는 하나도 없었다. 만규는 혼비백산하여 하마터면 혼절을 할 뻔했다. 갑자기 오감의 몸이 만규의 몸 위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감의 몸 뒤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척방의 곁으로 가더니 입속에 막혀있던 천을 꺼내고 몇 번 손을 움직여 손과 발에 묶여있던 끈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만규의 허리를 매섭게 발로 찼다. 만규는 삽시간에 전신이 시큰거려왔다. 척방은 공심채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은희는 누구십니까?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군요. 그 사람은 두 손을 내밀었다. 달빛 아래 바라보니 그의 손에는 한 마리의 종이 나비가 들려 있었다. 바로 그 당시 선집에 끼워져 있던 호랑나비였다. 조금 전 그 나비가 날아갔을 때 그 사람이 집었던 것이다. 척방이 눈길을 들어 쳐다보니 그의 오른쪽 손 5손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적사형. 그 사람은 바로 저군이었다. 갑자기 적사형이라는 말을 듣자 저군은 가슴이 크게 뜨거워졌고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사람은 외쳤다. 박누익 하늘이 보살펴 당신과 나는 오늘 또 만나게 되었군. 척방의 지금의 심정은 마치 작은 배가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평화롭고 작은 항구에 들어선 것 같았다. 그녀는 저군의 품속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사형,
이것은 꿈이 아니겠지요? 저구는 말했다. 꿈은 아니야. 나는 이틀 밤 동안 이곳에서 분명히 보았어. 부자 두 놈이 하늘이 진노할 짓을 저지르는 것을 나는 모두 보았어. 오감의 시체는 내가 이놈들을 좀 겁내주려고 가져온 것이야. 척방은 울먹였다. 아버지, 아버지. 공심채를 내려놓고 뚫린 담으로 가더니 손을 내밀어 구멍 속을 더듬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없습니다. 없어. 저구는 횃불을 가져다가 비춰보니 그 안에는 모두 돌멩이뿐이었고 척장발에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저구는 말했다. 이곳에는 없어. 아무것도 없군. 척방도 만진산의 침대에 가서 한 개의 촛대를 가져다가 저군의 횃불에 대고 촛불을 붙인 후 촛대를 높이 들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시체도 없었다. 그녀는 기뻤다. 그녀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으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만규를 향해 물었다. 나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지요? 만규와 만진사는 그녀가 그 안에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르고 그녀가 아버지의 시체를 보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만진사는 소리 높여 외쳤다. 사내 대장부는 자기가 한 일을 책임져야 한다. 척장발은 내가 죽인 것 같았다. 너는 나를 죽여 복수를 해라. 척방은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 내가 죽였느냐? 그렇다면 그의 시체는 어디에 있느냐? 만진사는 말했다. 뭐라고? 벽 안에 죽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만진산과 만규는 서로 쳐다보며 창백한 얼굴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구는 만진산을 끌고 그의 머리를 그 속에 들이밀어 안을 살펴보게 했다. 만진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정말로 시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갑자기 말투를 바꾸어 말했다. 얘야, 며느라, 내가 속인 것이다. 우리 사형제는 비록 화목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악랄한 수법을 쓰지는 않았단다. 너는 어째서 그 말을 진짜로 믿었느냐? 그는 평상시에 아주 거짓말을 잘했다. 그러나 이때에는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렸으며 누가 들어도 거짓이 확실했다. 만약 그가 계속 밀어붙였다면 척방과 저구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나 그가 이런 말을 하자 두 사람은 만진산이 척장발을 죽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저구는 손을 내밀어 만진산의 턱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망가야. 내 놈이 나에게 고통을 준 일에 대해서는 나는 따지지 않겠다. 나는 단지 나의 사부가 어찌 되었는가만을 알고 싶다. 말을 하면서 신조공을 사용했다. 삽시간에 만진사는 온몸이 화롯불에 떨어진 양,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견딜 수가 없었고 척장발의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당황하고 무서워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맞다. 맞아. 척장발은 내가 죽인 것이지. 저구는 다시 물었다. 사부님의 시체는 어디에 있느냐? 내 놈은 도대체 어디에 감추어 두었느냐? 만진사는 말했다. 틀림없이 그를 이 안에 집어넣은 후 벽돌로 쌓았소. 그런데 시체가 변해서 저구는 무서운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몇 년 동안 자기가 맛본 무궁무진한 고초가 모두 이들 부자의 악랄한 수단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만진산의 입으로 자기의 사부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척방을 만났지만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앞섰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만진산을 들어 그 담구멍을 향해 던졌다. 만진사는 몸이 컸고 구멍이 작아 몇 개의 벽돌이 더 떨어져 나가면서 그의 몸은 속에 고꾸라졌다. 척방은 하는 소리를 질렀다.
저구는 만규를 들어 또 그 구멍으로 던진 다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다. 너희들 부자가 나의 사부님을 이렇게 죽였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 그러더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쌓아 올렸다. 순식간에 벽돌은 다 쌓아 올려졌다. 척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형, 결국 당신은 아버지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셨군요. 만약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형, 이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서 오감의 시체를 가리켰다. 저구는 말했다. 우리 갑시다. 이곳의 일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맙시다. 척방은 말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만약 사람이 와서 구해준다면. 저구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소? 우리가 오감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살피지는 않을 것이요. 이 안에 두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을 것이요. 즉시 오감의 시체를 들고 서재 밖으로 나가며 척방에게 손짓을 했다. 갑시다. 두 사람은 만씨 집의 담을 넘었다. 저구는 오감의 시체를 던져버리며 말했다. 삼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척방은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저구는 말했다. 사부님이 건재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단지 만진산의 말을 보면 아마 사부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응당히 이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요. 척방은 말했다. 나는 돌아가서 물건을 좀 가져와야겠어요. 당신은 저쪽 낡은 사당에서 기다리세요. 저구는 말했다. 나도 함께 가겠소. 척방은 말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는 오해를 받을 거예요. 저구는 말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소. 만씨 집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좋은 놈은 하나도 없소. 척방은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공심채를 안고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공심채는 이 난리를 겪자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 품속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저구는 지금까지 척방의 말을 잘 들어왔다. 그녀가 간절하게 요청하자 더 이상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저군이 딸아이를 건네받자 척방은 만씨 집으로 들어갔다. 저군은 사당에 당도하여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척방이 나오지를 않았다. 저군은 걱정이 되어 만씨 집에 들어가 그녀를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불쾌하게 여길까봐 공심채를 안고 사당 안을 서성이기만 했다. 끝내 사매와 이렇게 만나게 되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되었다. 사매는 내가 영원히 그녀와 있는 것을 허락할까 하지 않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천지신명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녀의 옆에 있게 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보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의 남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녀를 볼 수 있고 그녀가 날마다 나를 사형이라고 불러준다면 나는 평생토록 당신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사당 안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사람이 있는 듯했다. 저구는 창문 아래로 몸을 피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한참이 지나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다. 머리를 산발한 거지 차림의 여자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저구는 곧 아무 이상이 없음을 깨닫고 생각했다. 어째서 사매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을까? 공심채는 꿈속에서 왁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거지 여인은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듯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저구는 공심채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한 음성으로 아이를 달랬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마. 곧 엄마가 올 게다. 곧 내 엄마가 올 거야. 거지 차림의 여인은 여자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고 저군이 아이를 달래는 것을 보자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몸을 숨겼던 장소에서 나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저군은 계속 공심채를 달래고 있었다. 그 여인은 저군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이 잠을 자면서 귀신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잠을 자며 벽돌을 쌓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군은 의아하여 물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인은 다시 애매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르신네께서는 저를 쫓아냈어요. 저를 쫓아냈지요. 제가 좋았을 때에는 저를 좋다고 하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고 부부간의 애정은 끝이 없다고 하던데 어르신네께서는 언젠가 저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네, 분명 그러실 거예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했는데 저구는 내심 짚히는 바가 있어서 생각에 잠겼다. 사매 역시 옛날 남편에 대해서 옛 정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자 저구는 갑자기 가슴이 꽉 막혀오며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공심채를 안고 사당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구는 그 더러운 여자 차림의 거지가 당시 자기를 공경에 빠뜨렸던 도홍일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